아무리 친해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네 가지. 가족이나 친구, 친한 선후배나 동료는 변해서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지 않고 실수하기 쉽다. 가까운 사이니까 뭐든 이해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고도 잘 모른다. 친구도 남이 되는 건 한순간이다. 아무리 친해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살펴보자. 신세 타령을 하지 않는다.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속 깊은 얘기도 한다. 그러나 만날 때마다 매번 힘들다, 괴롭다면서 자기 신세 타령을 한다면 가슴속에 쌓인 것들을 내뱉고 나면 속은 후련하겠지만 매번 똑같은 얘기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피곤할 수밖에 없다. 한두 번은 투정을 받아주고 위로의 말을 건네줄 수는 있어도 계속되면 얼굴을 마주하기조차 싫어진다.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식으로 말할 수도 없고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좀 해라 라고 말할 수도 없고 어처구니 없는 것은 신세 타령은 그만 좀 하라는 눈치를 주면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다며 야박하게 군다고 한다. 자기를 위로해 주지 않고 감싸주지 않으면 우리 사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냐며 서운해한다. 스스로 해결해 나갈 문제이니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마음뿐인데 자기 마음을 몰라준다는 식이다. 아무리 친해도 자잘한 신세 타령은 정도껏 해야 한다. 자주 불평하지 않는다. 성공학의 대가인 누 홀츠는 당신이 불평을 늘어놓는 상대의 80%는 당신의 불평을 해결해 주기는커녕 전혀 관심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20%는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기뻐할 것이다 라고 했다. 이 말은 불평은 100%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는다. 자주 불평하면 늘 불평을 들어주는 사람은 이 사람은 나를 적당히 대하고 있구나, 좋아하지 않는구나, 온 힘을 다해 좋아하는 내 마음을 가볍게 여기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 남들 앞에서 하는 불평은 입만 아프고 관계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오히려 독이 되면 모를까. 정서적 협박을 하지 않는다. 친구가 부탁을 안 들어주면 이런 간단한 부탁 하나 안 들어주면서 친구는 무슨 하면서 섭섭함을 토로한다. 이런 것이 정서적 협박이다. 가까운 사이니까 꼭 부탁을 들어줘야 하는 건 아닌데 말이다. 이렇게 친하다는 이유로 당연히 책임감을 요구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죄책감을 느끼게 말했는지 한번 돌아보자. 관계의 경계선을 침범할수록 서로 멀어질 수밖에 없다. 정서적 협박으로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고 해도 상대방은 진심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깨질까봐 불안하여 들어주는 것이다. 책임감에도 적정한 선이 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떠넘기지 않는다. 대학에 혈구지도란 말이 나온다. 자기를 척도로 삼아 남을 생각하고 살펴서 바른 길로 향하게 하라는 의미다. 이 말은 윗사람에게서 싫다고 느꼈던 것을 아랫사람에게 시키지 않으며 아랫사람에게서 싫다고 느꼈던 것을 가지고 윗사람을 섬기지 않으며 앞사람에게서 싫다고 느꼈던 것을 가지고 뒷사람을 이끌지 않으며
뒷사람에게서 싫다고 느꼈던 것을 가지고 앞사람을 따라하지 않으며 오른쪽 사람에게서 싫다고 느꼈던 것을 왼쪽 사람에게 건네지 않는다는 의미다. 내가 귀찮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도 귀찮은 일이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말자. 나이 들수록 아름다워지는 사람의 특징. 인간은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젊어지고 성장할 수 있다. 헨리 포드는 계속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젊다고 할 수 있다.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마음을 젊게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 자신을 사랑한다. 나이가 들수록 아름다워지는 비결은 뭘까?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은 자신의 매력을 꾸준히 가꾼다. 그러나 온갖 방법을 써도 노화를 멈추게 할 수는 없다. 아름다워지는 사람에게는 더 근본적인 비결이 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 사랑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 때문이다. 오드리 헵번이나 마더 테레사처럼. 의욕을 높여주는 사람을 곁에 둔다. 처음부터 의욕을 잃은 사람은 없다. 의욕은 본능적이라서 누구나 뭔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하든 자꾸 무시를 당하면 서서히 의욕을 잃게 된다. 마음은 섬세하기에. 나이 들수록 아름다워지는 사람은 의욕을 소중하게 여긴다. 그래서 자기 의욕을 꺾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의욕을 높여주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어 한다. 충조 비판을 하지 않는다. 나이 들수록 아름다운 사람은 감정 표현을 잘한다. 괜히 툴툴거리고 짜증을 내고 참았던 화를 한순간에 터뜨리지 않는다.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을 덧붙이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말을 할 때도 위에서 내려다보는 식으로 말하지 않고 상대와 같은 눈높이에서 말하려고 한다. 충고와 조언은 함부로 하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상대의 삶이 나아지는 범위에서 성장에 초점을 맞춰 간단히 얘기해준다. 자기만의 취향이 있다.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취향이 너무 다르면 관계가 오래가지 못한다. 선호하는 음식, 영화, 여행지 등 취향이 비슷하면 입가에 미소가 걸리는 소소한 행복이 늘어난다. 50에는 어떤 취향, 어떤 분위기를 가진 사람이 되고 싶은가? 자신의 취향이 뚜렷해야 그것에 맞게 일관된 선택을 할 수 있다.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피곤하게 찌들어 사는 느낌이 없다. 나이 들수록 자신에게 어울리는 이미지에 가까워지도록 신경을 좀 써야 한다. 취향이 있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의 개성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좋은 사람은 좋은 에너지를 몰고 온다. 순임금은 신하 5을 두어 전하를 잘 다스렸다. 무왕이 말했다. 나에게는 유능한 신하 10명이 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인지를 얻기란 어렵다. 그렇지 않은가? 중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주나라를 세운 주무왕은 강태공을 비롯해서 훌륭한 신하를 곁에 두었다. 그가 상나라를 격파하고 새로운 왕조를 세운 데는 자신의 뛰어난 리더십도 있었지만
그를 보필한 10명의 신하덕도 컸다. 주 왕조의 열렬한 지지자인 공자는 이때를 그리워하며 좋은 인재가 없음을 한탄했다. 그만큼 인재를 얻기란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려운 일이다. 사람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이다. 좋은 사람을 알고 그와 친구가 되거나 함께 일하는 것은 큰 행운이다. 무엇보다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인재이기에 사람이야말로 제일 중요한 자산이다. 하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다. 좋은 사람인가 싶어 관계를 지속하다가 뒤늦게 본심을 발견하고 실망하는 일이 종종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 좋은 사람이었는데 알고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특히 내 앞에서는 좋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의 평판을 들으니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어쩌면 내 앞에서만 좋은 사람 행세를 한 것인지도 모른다. 다들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나와 관계없거나 거리를 두고 만날 때는 좋은 사람인데 막상 같이 일할 때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느껴지는 경우 말이다. 그것은 그 사람이 이해관계 영역으로 들어설 때 비로소 본심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윗사람에게 잘하고 추진력이 좋은 사람을 선호했다. 그런 사람들은 방법이 어떻든 간에 결과물이 확실했고 대체로 성과가 좋았다. 윗사람들은 결과가 좋다면 그 과정이나 수단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 물론 여전히 그런 회사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곳에서 업무 문화가 상당히 바뀌는 추세다. 지금은 독선적으로 일하는 사람보다는 상호 교감을 잘하는 사람들을 선호한다. 성장 위주의 산업에는 한계가 있으며 창의력과 다양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조직의 열정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자신의 업적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리를 지키면서 적당히 시간을 때우거나 윗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다. 자발적으로 나서서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구글의 인사책임자는 구글의 아침은 자유가 시작된다라는 책에서 구글이 직원을 대우하는 10가지 업무 규칙을 언급했다. 그중 첫 번째가 일에 의미를 부여하라 이다. 보너스와 좋은 근무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처우가 조금 열악하더라도 자신의 일에 의미를 갖게 하는 조직이라면 직원들은 스스로 일을 처리하면서 자발적으로 나서게 된다. 이제는 그런 인재가 필요하고 조직에서도 그런 인재를 키워야 한다. 앞서 2500년 전 공자도 인재를 얻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토로했다. 그에게 무려 3000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공자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의 수제자가 된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다. 그 중에서 뛰어난 제자는 70명 정도였고 이들 중 논어에서 종종 언급되는 제자는 10명 내외다. 그만큼 좋은 제자를 만나는 것이 힘듦을 알 수 있다. 나에게만 잘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사람을 만나 같이 일할 수 있을까? 먼저 상대방에 대한 개인적인 호감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참조해야 한다. 나한테 잘한다고 좋은 사람은 아니다. 주관적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평소에는 예의 바르고 겸손한데
운전만 하면 과격한 면이 나오는 사람, 혹은 자신보다 약자 앞에서만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도 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본다. 같은 광고 전화라 해도 어떤 사람은 매너 있게 거절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소리를 지르거나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로 전화를 끊는다. 식당에서 종업원을 대하거나 전화로 상담원과 통화하는 등의 사소한 일상에서 그 사람의 인격이 제대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세심하게 살펴 그 사람의 진면목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그렇다면 왜 좋은 사람을 곁에 둬야 할까? 그것은 바로 에너지 때문이다. 좋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또 다른 좋은 에너지를 끌어오게 마련이다.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사람은 그냥 성격 좋은 사람이 아니다. 일에 공정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강한 사람을 말한다. 흔히 말하는 마냥 성격 좋은 사람은 문제가 있다. 여기저기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회사의 리더라면 좋은 사람 몇 명만 곁에 둬도 큰 이득이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조직의 영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 특히 회사가 커질수록 이런 사람들이 더 필요하다. 나 혼자서 책임질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회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을 발견했다면 그 에너지를 확장해 좋은 사람들을 점차 늘려나가야 한다. 반면 자신의 명예와 부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경계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은 조직의 성장이나 일 자체에는 관심이 없으며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 데만 신경 쓴다. 결국 부정적인 에너지를 내뿜으면서 조직을 병들게 만든다. 좋은 사람을 얻으려면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안목이다.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눈을 키워야 한다. 그러면 사람 보는 안목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먼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무나 뻔한 결론이지만 우리는 이러한 단순한 진리를 외면하고 있다. 이인에서 언급했듯이 오직 인자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할 수 있다. 공자는 사람의 잘못은 각자 그 무리에 따르게 되어 있다 라고 말했다. 금묵자의, 즉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의미다. 내가 먹처럼 검다면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몰릴 테고 맑은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없다. 수많은 성공한 CEO나 지도자를 보면 마치 그들이 혼자 힘으로 영광을 이룬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를 도운 조력자들이 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애플의 전 CEO 스티브 잡스 곁에는 공급망 관리의 대가인 팀 쿠, 천재 디자이너 조너슨 아이브가 있었고 이외에도 베일에 감춰진 리더들이 포진해 있었다. 그들의 조력이 있었기에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이다.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의 업무 능력이 탁월하다 해도 그것을 받쳐줄 사람이 없으면 무의미하다. 우리는 협력하고 협조하는 과정에서 시너지를 내며 혼자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어낸다. 따라서 주변에 능력 있고 좋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곁에 두려면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